고객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 또 구질구질하게 연락하고 그러지 마. 3년을 함께한 남편의 차가운 독설이 서초구청 복도에 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눈비가 섞여서 내리고 있었어요. 도장을 찍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봉 2억인데 너 하나 좀 깔끔하게 정리 못하겠냐?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깎아내렸죠. 3년 전 결혼식장에서 약속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어요. 주차장에서 남편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봉투 하나를 올려놨죠. 겉면엔 날짜와 시간, 병원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돌아섰을 때 남편은 봉투를 비웃듯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그날 밤, 그가 그 봉투를 펼쳤을 때의 표정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아입니다. 35이에요. 결혼 전엔 보험사에서 보상심사 일을 했었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서류 한 장 한 장이 무슨 의미인지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능력이 훗날 제 인생을 지키는 무기가 될 줄은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눈비가 섞여 내리던 그날, 서초구청 복도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남편 최도연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죠. 연봉 2억이면 너 하나 정리 못하겠냐?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으러 온 자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할 말을 다 해뒀거든요. 다만 남편은 아직 그걸 모를 뿐이었죠. 이혼 서류 빨리 받아. 시간 없어. 남편은 시계를 힐끗 보며 재촉했습니다. 아마 약속이 있었을 거예요. 골프일 수도 있고 거래처 약사와의 저녁 식사일 수도 있었죠. 남편의 스케줄은 항상 빽빽했으니까요. 단 시부모님 병원 일정만 빼고요. 뭐야, 말도 없어. 역시 할 말이 없는 거지. 남편은 제 침묵을 자기 뜻대로 해석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저는 그저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건넸고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죠.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도장 하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후련했거든요. 쾅! 도장을 찍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편도 자기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남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요. 다신 연락하지 마. 나한테 기댈 생각도 하지 말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독설이라고 하기엔 너무 예상 가능한 대사였어요. 남편은 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려 들었거든요. 내가 돈을 벌잖아. 내가 너 먹여 살렸잖아.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들을 3년 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웃었습니다. 뭐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겠죠. 울거나 애원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그런 걸 기대했을 텐데 저는 그냥 빙긋 웃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남편의 차가 세워진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차는 따로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차를 팔았으니까요. 어차피 내 차 타면 되잖아라던 남편의 말에 따라서요. 남편 차 옆에 섰습니다. BMW 5 시리즈였어요. 남편이 작년에 새로 뽑은 차였죠. 영업직이면 차가 얼굴이야 라며 5천만 원 넘게 할부로 샀던 차였습니다. 그때 시아버님 재활치료비가 밀려서 제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을 때였는데 말이에요. 저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해? 남편이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서 조수석 위에 살짝 놓았습니다. A4 용지가 두툼하게 들어간 크라프트 봉투였어요.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딱 하나, 날짜와 병원명만 빼고요. 이게 뭔데? 남편이 봉투를 집어들려는 순간 저는 문을 닫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눈뒤를 맞으며요.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할 말은 다 봉투 안에 있었으니까요. 구청을 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눈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옷이 젖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죠.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만으로 걷는 길이었거든요.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는 없었어요. 아직 봉투를 열지 않았나 봅니다. 집에 가서야 열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남편은 알게 되겠죠.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제가 보험사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영수증, 통장 내역, 병원 기록,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이 모든 게 쌓이면 진실이 됩니다. 남편은 제가 3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울고, 참고, 견디기만 했다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참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울면서도 기록했어요. 참으면서도 저장했죠. 견디면서도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뒤에요. 간병과 집안일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노트북을 켜서 엑셀 파일을 정리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 금액, 내역, 시어머님 병원비로 나간 돈, 시아버님 재활치료비, 간병인 비용, 약값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통장에서 나간 돈도 추적했죠. 골프장 결제 내역, 백화점 명품 구매 기록,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처음엔 그냥 화가 나서 적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쓴다고 하는 억울함 때문이었죠. 근데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이상한 점들이요. 예를 들면 시어머님 명의로 청구된 간병보험금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엄마 보험금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이 병원비로 쓰인 흔적이 없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보험사 경력을 살려서 추적했습니다. 시어머님 통장, 남편 통장, 이체 내역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보험금이 시어머님 통장에 들어왔다가 바로 남편 통장으로 이체됐다는 거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년 넘게 꾸준히요. 이건 횡령 아닌가? 보험금은 명의자인 시어머님의 치료와 간병을 위해 나온 돈입니다. 근데 그 돈을 남편이 개인 용도로 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시어머님이 치매 초기라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면요.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님 명의로 청구된 보험금 내역을 전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영수증과 대조했죠. 맞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모았습니다. 울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요. 그리고 오늘 그 기록을 봉투에 담아서 남편 차 조수석에 놓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시부모님 명의로 청구된 보험금 내역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 그 돈이 실제로 쓰인 곳의 영수증들, 골프장,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거래처 약국 근처 호텔 결제 내역, 날짜와 시간도 다 적어뒀어요. 특히 제가 시어머님 실종수동으로 밤새 응급실에 있던 날, 남편이 접대라며 연락을 끊고 어디서 뭘 했는지도요. 마지막 장에는 한 줄만 적었습니다. 가족을 팔아 만든 평온, 이제 당신이 감당해.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봤어요. 눈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차가운 겨울이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거든요. 남편은 아직 모를 거예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시작이라는 거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전 직장 선배 한미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언니, 끝났어요. 이제 대구로 내려가도 될까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당연하지. 언제든 와. 일자리 다 준비돼 있어. 미정 언니는 대구에서 손해사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이 언니였죠. 언니는 묻지 않았어요. 왜 이혼하냐, 고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제가 봉투를 준비하는 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유나야, 울지 말고 서류를 묶어. 감정은 증거가 안 돼.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은 증거가 안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법적으로 싸우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긴 했지만 울면서도 기록했죠. 버스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어요. 결혼해서 3년간 살았던 동네였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죠. 이제 남편과 할 이야기는 없었으니까요. 모든 이야기는 이미 봉투 안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봉투를 열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아마 처음엔 비웃었을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요. 하지만 한 장 넘기다 보면 표정이 굳어졌겠죠. 그리고 마지막 장을 봤을 땐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깔끔하게요. 연봉 2억이면 너 하나 정리 못하겠냐?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정리됐죠. 하지만 남편이 몰랐던 게 있어요. 정리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의 거짓이었다는 거요.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잠깐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어? 처음엔 그냥 건강검진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기검진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어머님, 하고 흔쾌히 따라 나섰죠. 근데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옆에 있던 저도 놀랐죠. 겨우 66이신데 벌써 치매라니요. 아직 초기라서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을 병행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분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 보호자가 고초를 가리키는 말이 될 줄은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치매 초기래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잘 챙겨야 한대요. 그래? 걱정이네. 엄마 혼자 계시기엔 불안한데. 남편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댁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죠. 시아버지, 엄마 병원 검사 결과 안 좋다는데 우리 며느리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신우이, 유나씨, 우리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저는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남편, 우리 유나가 잘 챙길 거야. 그러라고 결혼한 거잖아. 그러라고 결혼한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에겐 다른 의미였나 봐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아침 식사 준비. 8시 회사 출근. 저녁 6시 퇴근 후 바로 시댁으로 가서 저녁 식사 준비. 밤 9시 집에 돌아와서 설거지와 빨래. 자정, 겨우 잠자리에 들기. 주말엔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기, 약 타기, 인지훈련 프로그램 알아보기. 처음 몇 달은 버틸만 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이게 며느리의 도리겠지 하고 참았죠. 시어머니도 고마워하셨고요.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신우이, 유나씨, 아빠도 유나씨가 좀 챙겨줘요. 우리 집은 애들 학원 때문에 진짜 바빠서. 남편 유나야, 미안한데 당분간 부모님 좀 더 신경 써줄 수 있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보상할게. 돈으로 보상. 그때 처음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유나 씨,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실수가 좀 잦아진 것 같아서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팀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집중을 못하고 있었어요. 밤에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시아버지 재활치료 스케줄, 시어머니 약 시간, 병원비 납부일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회사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부모님 챙기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럼 그만둬. 남편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어요. 뭐, 회사 그만둬. 내 월급이 얼마야? 250도 안 되잖아. 내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주면 되지. 나 연봉 2억이야. 네가 벌 필요 없어. 하지만 뭐? 부모님 두 분 다 편찮으신데 며느리가 집에서 챙겨드려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건가요? 며느리라서 경력을 포기하는 게요? 나 지금 일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야. 돈 때문만은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면 취미로 하면 되지. 지금 급한 건 부모님이야. 유나야, 네가 좀 희생해줘. 나도 최선을 다해서 돈 벌 테니까. 희생.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사표를 냈죠. 동료들이 아쉬워했어요. 유나 씨,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서 잘하고 있었잖아요. 내 집안 사정이 생겨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죠. 퇴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이제 부모님 제대로 챙길 수 있겠네. 생활비 300 줄게. 내 월급보다 많지? 300만 원. 제 월급보다 많긴 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씁쓸했어요. 제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나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님 모시고 살까? 네. 우리 집이 더 넓잖아. 부모님 모시고 살면 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편하고. 그렇게 시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유나야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때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유나야, 국간이 좀 싱거운데? 유나야, 왜 빨래를 이렇게 했어? 구겨졌잖아. 유나야, 아버지 약 시간 놓쳤어. 며느리가 챙겨야지. 감사는 사라지고 지적만 남았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엄마 말씀이 맞네. 유나야, 좀 더 신경 써줘. 남편은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내가 벌잖아. 네가 할 일은 집안 돌보는 거야 라고만 했죠. 생활비 300만 원은 사실 턱없이 부족했어요. 시부모님 병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얼마를 주는데 300이면 충분하잖아.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 병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이 넘게 나가요. 그럼 네가 아껴 써. 나도 바빠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아껴 쓰라고. 저는 이미 최대한 아끼고 있었어요. 제 옷은 몇 년째 사지 않았고 미용실도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였죠. 점심은 거의 굶다시피 했고요. 그런데도 돈은 계속 부족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적금을 해지했어요. 결혼 전부터 모았던 돈이었죠. 그걸로 병원비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6개월 만에 바닥났어요. 다음은 제 예금이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뒀던 돈까지 다 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드린 건 친정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상가, 보증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작은 상가 하나를 물려주셨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갖고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요.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건드리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시아버지 재활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눈물을 삼키고 보증금을 빼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아빠가 물려주신 상가 보증금까지 써버렸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급한 거 먼저 해결해야지. 그게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지였죠.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3년간 제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경력, 시간, 돈, 존엄 다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네가 할 일이라고 못 박았죠. 며느리니까 내가 벌잖아. 네가 선택했잖아. 이런 말들이 제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렸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헬쑥하고 지치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요. 이게 나야? 눈물이 났어요. 근데 울 시간도 없었죠. 시어머니 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다기보단 그냥 흘러갔어요. 의미도 없이, 방향도 없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며느리의 덫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남편이 그 덫을 만든 사람이라는 거요. 겨울이 또 왔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반쯤 됐을 때였어요.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엔 병원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재활치료비, 시어머니 치매 약값, 간병인 비용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이 넘었어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식비, 공과금, 생활용품까지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저는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했어요. A 카드로 B 카드 값을 내고 B 카드로 C 카드 값을 내고 그러다 보면 다음 달이 또 왔고 또 막아야 했죠. 그렇게 6개월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어요. 200만 원 정도요. 금방 갚으면 되겠지 싶었죠. 근데 갚을 돈이 없었어요. 생활비에서 빼자니 병원비가 밀렸고 병원비를 우선하자니 생활비가 부족했죠. 결국 대출은 400만 원이 됐고 다시 600만 원이 됐고 어느새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이자 계산하고 다음 달 지출 계획 세우고 머릿속이 숫자로 가득 찼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골프채를 새로 샀다고 자랑했습니다. 이거 봐. 신상이야. 500만 원 줬어. 500만 원. 응. 영업직이면 골프 잘 쳐야 해. 거래처 사람들이랑 치러 다니는데 장비가 허술하면 안 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500만 원이면 제 대출금 절반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여보, 요즘 돈이 너무 빠듯해서 생활비 좀 더 올려줄 수 있어? 내가 300 주잖아. 그것도 모자라?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한 달에 250씩 나가니까 거의 남는 게 없어요. 그럼 네가 아껴 써야지. 나도 밖에서 돈 쓸 일 많아. 하지만 골프채에 500씩 쓰시면서 그게 투자야, 투자. 거래처 관리 안 하면 내 연봉도 못 지키는 거야. 넌 그런 것도 모르냐? 남편은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투자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골프채는 투자고 병원비는 낭비인가요? 며칠 뒤 우연히 남편 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백화점 마이너스 380만 원. 380만 원을 백화점에서 쓰다니. 뭘 샀길래 그렇게 비싼 거죠? 더 내려가니 또 보였어요. 레스토랑 마이너스 45만 원. 호텔 마이너스 32만 원. 골프장 마이너스 120만 원. 한 달 동안 남편이 쓴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저는 명세서를 들고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뭐가? 카드 명세서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쓰셨던데요? 그게 왜?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생활비는 300밖에 안 주시면서 본인은 1000만 원씩 쓰시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저는 병원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건 네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 뭐라고요? 300이면 충분해. 다른 집들은 그것도 안 주는데도 많아. 그런데 네가 제대로 못 굴리니까 부족한 거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대로 못 굴린다고요? 여보, 저 정말 최대한 아껴 쓰고 있어요. 제 옷도 몇 년째 안 샀고 미용실도 안 가고. 그럼 부모님 병원비를 줄여. 꼭 그렇게 비싼 데 다녀야 해?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우선 아니에요? 우선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 돈까지 거기 다 쏟아부을 순 없잖아. 내 돈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에게 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나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부모님 모시기로 한 거. 그건 여보가 그러라고 해서. 내가 강요했어. 너한테 선택권 줬잖아. 네가 선택한 거야. 왜 나한테 책임을 묻냐고. 내 잘못이 뭐야? 남편은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희생이 착취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제가 선택한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저에게만 떠넘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카드 명세서를 복사했습니다. 통장 내역도 확인했죠. 제가 쓴 돈과 남편이 쓴 돈을 나란히 적었어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2022년 11월 3일 시아버지 재활치료비 80만 원, 남편 골프장 결제 120만 원. 2022년 11월 10일 시어머니 약값 35만 원, 남편 백화점 결제 250만 원. 2022년 11월 18일 간병인 비용 60만 원, 남편 레스토랑 결제 45만 원. 숫자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청구된 간병보험금이 있었거든요. 1년 전부터 매달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험금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제 돈으로 냈었거든요. 그럼 보험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치매가 있으시니까 통장 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었거든요. 보험금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매달 150만 원씩이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온 날 바로 남편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최윤서 시어머니 최도연 150만 원. 한 달에 한 번씩 빠짐없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은 시어머니 간병을 위해 나온 돈이에요. 그걸 남편이 자기 통장으로 옮긴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쓴 걸까요? 남편 카드 명세서와 대조해봤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날짜와 남편이 큰돈을 쓴 날짜가 거의 일치했어요. 보험금 들어온 날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보험금 들어온 날 골프장 결제, 보험금 들어온 날 고급 레스토랑 결제. 이건 횡령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치매로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 명의의 보험금을 남편이 개인 용도로 쓴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전 직장 선배인 미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보험금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미정 언니는 대구에서 손해사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금 흐름을 추적하는 일이 전문이었죠. 보험금, 유나야, 혹시 무슨 문제 있어? 응, 시어머니 명의로 나온 간병보험금이 엉뚱한 데 쓰인 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해봐. 저는 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보험금, 이체 내역, 남편 카드 사용 내역까지요. 언니는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유나야, 이거 횡령이야. 역시 그렇지?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치료나 간병에 써야 해. 그걸 가족이 개인 용도로 쓰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 특히 피보험자가 치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모아. 통장,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영수증 다 모아둬. 그리고 유나야. 응? 울지 말고 서류를 묶어. 감정은 증거가 안 돼. 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 시간에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사본을 떼고 보험금 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남편 카드 명세서를 모두 복사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날짜를 맞춰서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날짜, 보험금 입금액, 이체 내역, 남편 카드 사용 내역, 실제 병원비 지출. 숫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2년간 시어머니 보험금으로 쓴 돈은 총 3,600만 원. 실제 병원비로 쓴 돈은 0원. 전부 제 돈으로 냈었거든요. 그럼 3,600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골프, 명품, 레스토랑, 호텔 그리고 하나 더. 거래처 약국 근처에서 자주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려니 했어요. 근데 결제 시간이 이상했죠. 평일 저녁 9시, 10시, 심지어 주말에도요. 그리고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거래처 약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보험금으로 불륜을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봉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었죠.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제가 보험사에서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은 변명할 수 있지만 숫자는 변명하지 않아요.
영수증, 통장, 카드 명세서 이 모든 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매일 밤 그가 잠든 뒤에 노트북을 켜서 기록한다는 거요.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점점 깊어졌죠. 봄이 왔지만 집 안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3월이었어요. 남편의 외출이 부쩍 잦아졌죠.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서 늦을 거야. 내일 골프 약속 있어. 주말에 접대 있어서 못 들어올 수도 있어. 처음엔 믿었어요. 영업직이니까 거래처 관리가 중요하겠거니 했죠. 하지만 제가 모은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라던 시간에 호텔 결제가 있었고, 골프라던 날엔 백화점에서 여성 명품을 샀더라고요. 어느 날 밤 남편 핸드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은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지은 오빠, 내일 몇 시에 만나요? 지은, 남편이 자주 언급하던 거래처 약사였습니다. 28이고 약국 딸이라고 했었죠. 중요한 거래처니까 잘 챙겨야 해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메시지 내용은 거래처라기엔 너무 사적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더 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나올 것 같아서 참았어요. 대신 그 이름을 기억해뒀죠. 김지은. 며칠 뒤 남편이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늦을 거야. 어디 거래처요? 강남 쪽. 왜? 아니, 그냥요. 남편은 저녁 7시에 나갔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위치를 확인했어요. 가족끼리 위치 공유를 해뒀거든요. 강남이 아니었습니다. 송파구 어딘가에 있었죠. 주소를 검색해보니 호텔이었어요. 다음 날 남편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호텔 마이너스 28만 원 전날 밤 9시 30분, 레스토랑 마이너스 18만 원 전날 저녁 7시 45분. 거래처 미팅이라더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호텔에 간 거였어요. 혼자서요? 아니면... 저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접대 있어. 그리고 호텔 결제. 내일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어야 해. 그리고 또 호텔 결제. 한 달에 4~5번은 호텔에 간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응, 좀 바빠. 거래처 관리 안 하면 실적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호텔까지 가면서 접대해야 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호텔? 무슨 호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카드 명세서 보니까 호텔 결제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그거? 가끔 지방 출장 갈 때 쓰는 거야. 왜 카드 명세서를 봐? 생활비 관리하려고요. 내 카드까지 관리할 필요 없어. 내 카드나 잘 관리해. 남편은 짜증을 내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호텔은 지방이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었다는 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증거로 남겼어요. 4월 중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실종됐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니. 집 안을 다 뒤졌지만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나가신 거였죠. 치매 환자가 혼자 밖을 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저는 급하게 신발을 신고 뛰쳐나갔어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온 동네를 뒤졌죠. 밤 10시쯤 동네 편의점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머님은 멍하니 앉아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유나야, 여기가 어디야? 편의점이에요. 집으로 가요.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다치신 데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몇 시간을 뛰어다녔거든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었어요. 한 20통쯤요.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님 실종됐다가 찾았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지금 접대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접대. 그 단어가 목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요. 호텔 마이너스 32만 원 전날 밤 9시.
제가 시어머니를 찾아 동네를 헤매고 있을 때 남편은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접대라는 이름으로요. 며칠 뒤 시아버지가 재활센터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응급실에 실려 가셨어요.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밤 11시였죠.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님이 넘어지셔서 응급실에 계세요. 그래? 많이 다치셨어? 아직 검사 중이에요. 올 수 있어요? 지금? 나 회식 중인데 응급실이에요. 아버님이. 알았어. 근데 지금 자리 뜨기가 좀 그래서 일단 네가 있다가 나중에 연락해.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 응급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엔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이 많았죠. 저만 혼자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어요. 타박상만 있었죠. 하지만 밤새 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에야 병원에 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요. 그럼 됐네. 나 내일 아침 일찍 미팅 있어서 먼저 갈게. 유나야, 아버지 좀 부탁해. 남편은 10분도 안 있다가 떠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시아버지를 지켰어요. 아침까지요. 눈이 감겼다가 떠졌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이용당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5월 초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유나야,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우리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너랑 있으면 내가 불쌍해 보여. 불쌍해 보인다고요? 응. 나 연봉 2억인데 아내가 집에서 늙은 부모나 돌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와이프 관리도 못한다고 하겠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건 여보가 그러라고 해서예요. 부모님 돌보라고 회사 그만두라고 한 게 누구예요? 내가 언제 강요했어? 네가 선택한 거잖아. 선택이요? 여보가 생활비 줄 테니까 집에 있으라고. 그래, 생활비 줬잖아. 300씩이나. 그것도 모자라서 징징대고.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왜 우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 안 하셨어요. 하나도요.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야, 그 말투.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지 않아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무슨 사실? 여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벌어오고 생활비 주고 부모님 모시라고 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뭔데? 사람 대접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람 대접? 내가 널 사람 대접 안 했다고? 네. 이거 봐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생활비 주고 차 태워주고 집도 큰데 살게 해주고. 그게 사람 대접인 줄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 대접은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의견을 묻고 선택권을 주고 감정을 배려하는 거죠. 근데 여보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만해. 아니요. 안 그만해요. 3년 동안 참았어요. 이제 할 말 할 거예요. 할 말이 뭔데? 여보는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도구로 봤어요. 부모님 돌보는 도구, 집안일 하는 도구, 생색내는 도구로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혼하자고요. 제가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거라곤 예상 못했을 거예요. 좋아. 그럼 이혼해. 근데 재산 분할은 기대하지 마. 내가 번 돈인데 왜 너한테 줘야 해? 재산 분할 안 바라요. 위자료도 없어. 그것도 안 바라요. 그럼 뭘 바라는데? 아무것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깔끔하게요. 남편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었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자. 다음 주에 구청 가자.
그렇게 이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지난 1년간 모았던 증거들을 하나의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보험금, 횡령 내역, 남편의 불륜 정황, 병원비와 사치품 지출 대조표. 제가 희생한 것들의 목록. 모든 걸 A4 용지에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크라프트 봉투에 담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요. 2024년 4월 16일 밤 9시 호텔. 시어머니가 실종됐던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한 줄만 적었어요. 가족을 팔아만든 평운. 이제 당신이 감당해. 봉투를 봉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죠. 이혼 당일에 건네줄 거였습니다. 이혼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순순히 이혼에 동의한 걸 보고 안심한 것 같았어요.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안 바란다는 말에 완전히 방심했죠. 유나야, 다음 주 금요일에 구청 가자. 시간 괜찮지? 네,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체념한 줄 알았을 거예요. 패배를 인정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줄요. 하지만 저는 체념한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미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이혼하기로 했어. 그래? 결심한 거야? 응. 다음 달에 구청 가기로 했어. 유나야, 괜찮아? 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아니, 괜찮을 거야.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안 받기로 했어. 뭐? 왜? 길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싶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질질 끌면서 남편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언니, 봉투 확인해 줄 수 있어? 봉투. 응. 내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거든. 언니가 한번 봐주면 좋겠어. 보내봐. 내가 확인해 볼게. 저는 언니에게 파일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이거 진짜 대단한데? 그래? 응. 보험금 횡령 증거가 확실해. 통장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이 다 맞아떨어져.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어. 그렇구나. 그리고 불륜 정황도 거의 확실하고 호텔 결제 내역이랑 위치 기록까지 있으니까. 응. 유나야, 이거 가지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언니,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이건 네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야. 그래도 나는 그냥 정리하고 싶어. 복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해. 근데 혹시 마음 바뀌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언니. 그리고 유나야, 이혼하고 나면 대구로 내려올 거지? 응. 서울엔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 그럼 우리 사무소에서 일하자. 자리 다 준비돼 있어. 정말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봉투를 다시 꺼내봤어요. A4 용지로 50장이 넘었습니다. 2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첫 장은 시어머니 보험금 내역이었어요. 간병보험금 청구 내역 2022년 3월 2024년 4월 매달 150만 원씩 총 25개월 총액 3,750만 원. 그리고 그 돈이 시어머니 통장에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남편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보험금이 들어온 날짜와 남편이 큰돈을 쓴 날짜를 나란히 대조해뒀죠. 2022년 3월 15일 보험금 입금 150만 원 카드 사용 골프장 120만 원. 2022년 4월 15일 보험금 입금 150만 원 카드 사용 백화점 280만 원. 2022년 5월 15일 보험금 입금 150만 원 카드 사용 레스토랑 호텔 65만 원.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오면 남편은 그 돈으로 자기 욕심을 채웠어요. 그 다음 장은 실제 병원비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약값, 시아버지 재활치료비, 간병인 비용, 모두 제 카드와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죠. 영수증 사본도 첨부했어요.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불륜 정황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밤 9시 호텔
결제 32만 원. 그날은 시어머니가 실종됐던 날이었어요. 제가 동네를 헤매며 어머님을 찾고 있을 때 남편은 호텔에 있었죠. 그 옆에는 남편 위치 기록도 첨부했습니다. 가족 위치 공유 앱에서 캡처한 거였어요. 시간대별로 남편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송파구 레스토랑, 밤 9시 송파구 호텔, 새벽 1시 집으로 귀가. 그리고 마지막 장, 가족을 팔아만든 평온, 이제 당신이 감당해. 한 줄로 끝냈습니다. 길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분노나 슬픔을 늘어놓고 싶지도 않았죠. 사실만 담았습니다. 숫자와 날짜와 기록만요.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 봉투를 다시 봉했습니다. 이혼 당일까지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순진한 며느리, 참고 살다가 지쳐서 포기한 여자. 남편은 저를 그렇게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정리였다는 거요. 이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유나야,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안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유나야, 너 도현이랑 이혼한다며? 네. 왜?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드님이 절 이용했어요 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 나는 네가 잘해주는 것 같았는데. 어머님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내 인생이잖아. 어머님은 잠시 멍하니 창밖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한테 많이 미안했어. 네. 너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잖아. 나도 알아. 도연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나도 예전엔 시집살이 힘들었으면서 너한테도 똑같이 했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지 않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유나야, 이혼해도 돼. 내 인생 네가 살아야지. 우리 때문에 희생하지 마.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어머님. 어머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은 흐릿해도 따뜻함은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도 저를 부르셨어요. 재활치료를 하셔서 말씀은 어눌하셨지만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유나야,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아버님, 도연이가 잘못했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나 봐.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괜찮아요, 아버님. 저도 괜찮을 거예요. 유나야, 행복해야 해. 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시대가 그렇게 가르쳤고 남편이 그걸 이용했을 뿐이었죠. 이혼 이틀 전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노트북. 나머지는 다 두고 갈 거였습니다. 결혼 반지도 서랍에 넣어뒀어요. 가져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짐을 싸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해 보였어요. 짐 다 쌌어? 거의요. 이혼하고 어디로 갈 건데? 대구요. 대구. 거기서 뭐 하게? 일 구했어요. 뭐? 무슨 일? 손해사정 일이요. 전 직장 선배가 자리 만들어줬어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손해사정. 그거 네가 할 수 있어? 한참 쉬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래. 해봐. 근데 실패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안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대구로 가서 실패하든 말든 관심 없었던 거죠. 이혼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50장이 넘는 서류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숫자, 날짜, 영수증, 통장 내역, 위치 기록. 모든 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봉투 겉면에 날짜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밤 9시, 호텔, 시어머니 실종 당일. 남편이 이 날짜를 보면 알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했는지를요. 그리고 깨닫겠죠. 자기가 정리한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려. 다음 날은 드디어 이혼 당일이었습니다. 대구에 도착한 건 이혼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미정 언니가 역까지 마중 나와줬어요. 유나야. 언니. 언니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많이 힘들었지? 응. 이제 괜찮아. 여긴 서울 아니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언니는 저를 사무소로 데려갔습니다. 한미정 손해사정 사무소.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작지만 단정한 사무실이었죠. 여기야. 네, 자리 준비해뒀어. 사무실 안에는 책상 4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자리였어요. 일은 천천히 배우면 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고마워, 언니. 뭐가 고마워.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보험 서류 있는 법, 사고 현장 조사 방법, 손해액 산정 기준 배울 게 많았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3년간 일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유나야, 이 서류 좀 봐줄래? 언니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건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일시, 장소, 피해의 내역, 병원 진료 기록,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보였죠. 언니, 이거 병원비 청구액이 좀 이상한데요? 어떻게? 진료 기록이랑 청구 금액이 안 맞아요. 실제로 받은 치료보다 과다 청구된 것 같은데요. 언니는 제 말을 듣고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네. 네가 잘 봤어. 이런 경우엔 병원에 확인해야 하죠? 응. 바로 연락해봐.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진료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과다 청구였어요. 실제 치료비는 청구액의 60% 정도였죠. 언니, 확인했어요. 과다 청구 맞아요. 좋아. 그럼 조정안 만들어봐. 저는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언니는 제 보고서를 보더니 웃었어요. 역시 유나야. 감 안 죽었네. 그런가요? 응. 디테일이 살아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언니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 아직 할 수 있구나. 첫 달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일에 익숙해지면서 실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두 번째 달엔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갔어요. 화재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불이 났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니 주인 아주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다 타버렸어요. 20년 동안 운영한 가게인데. 아주머니, 보험 들어놓으신 거 맞죠? 네, 근데 보험사에서 보상을 얼마나 해줄지 모르겠어요. 저는 현장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화재 원인, 피해 범위, 손실 규모 모든 걸 사진으로 찍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받을 수 있는 보상액은 8천만 원 정도였어요.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보험금 8천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8천이나요? 네. 제가 최대한 손실을 반영해서 산정했어요. 아주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하는 일의 의미를 느꼈어요. 저는 단순히 보험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걸 돕고 있었던 거죠. 석 달째 저는 사무소에서 실적 1등을 했습니다. 언니가 축하해줬어요. 유나야, 대단한데? 벌써 1등이야.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네가 꼼꼼하고 정확하니까 의뢰인들이 좋아해. 실제로 제 담당 의뢰인들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정윤아 선생님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덕분에 보험금 제대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평가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아니, 나는 잘하고 있어. 하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나야, 너 대구 간 거 맞지? 네, 언니. 도현 오빠가 요즘 이상해. 너 혹시 뭐 한 거 있어? 뭐려? 모르겠어. 그냥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 때문인가 싶어서 전화했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네. 신우이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미정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너 전 남편 요즘 난리 났나 봐. 왜요? 내 친구가 서울에 사는데 우연히 들었대. 너희 전 남편이 회사에서 감사받고 있다고. 감사요? 응. 뭔가 횡령 의혹이 있나 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 남편이 봉투를 열어봤나 봅니다.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건넨 것뿐이었으니까요. 유나야, 혹시 네가 뭐 한 거 있어?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사실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사실. 네.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기록된 대로예요. 언니는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됐어. 사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날 밤 저는 대구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대구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울과는 다른 조용하고 따뜻한 불빛들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남편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넷째 날 문자가 왔습니다. 유나야, 내가 미안했어. 전화 좀 받아줘.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사흘 뒤 또 문자가 왔어요.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만나자. 대구로 갈게. 저는 이번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날 이유 없어요. 우리 이미 남남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어요. 대구 생활도 익숙해졌습니다. 사무소 일도 안정적이었고 실적도 꾸준히 좋았어요. 어느 날 사무소 근처 카페에서 미정 언니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처음 대구 왔을 땐 많이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생기가 돌아. 고마워요, 언니. 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네가 잘한 거지.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나이는 30 후반쯤 돼 보였죠.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 씨? 네, 저 강현우예요. 지난주에 화재 사고 건으로 상담했었잖아요. 아, 맞다. 지난주에 상담했던 의뢰인이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우연히 만나네요. 혹시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현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같이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도움 많이 받아서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거든요. 미정 언니가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어요. 유나야, 나 먼저 갈게. 사무소에서 볼게. 언니. 언니는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현우 씨와 둘이 남았어요.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하시죠. 네, 좋아요.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현우 씨는 생각보다 편한 사람이었어요.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현재에 집중했죠. 유나 씨는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보험금 제대로 받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일이니까요. 그래도 고마워요. 다른 손해사정사들은 대충 하던데 유나 씨는 진짜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현우 씨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일 말고 그냥 친구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습니다. 대구에서의 삶은 서울과 달랐어요.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누가 저를 평가하지 않았죠.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유나야,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아?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도현 오빠 일 말이야. 너 정말 몰랐어? 무슨 일인데요? 신우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회사에서 잘렸어.
네. 횡령 혐의로 조사받다가 결국 해고됐어. 그리고 엄마 보험금 문제도 경찰 조사 들어갔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남편이 봉투를 열어봤을 때 저는 이미 대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죠. 하지만 예상은 했습니다. 그 봉투가 그냥 넘어갈 리 없다는 거요. 유나야, 너 혹시 오빠한테 뭐 한 거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언니,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만 사실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사실? 네. 어머님 보험금이 어디로 갔는지, 병원비는 누가 냈는지, 그런 거요. 신우이는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진짜야? 네. 증거도 다 있어요. 영수증, 통장 내역, 다요. 언니, 저는 복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깔끔하게요. 신우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우리가 너한테 너무 심했나 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도 알면서 모른 척 했어. 오빠가 너한테 잘못하는 거.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유나야, 너 대구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요. 다행이다. 너 행복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대구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며칠 뒤, 미정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유나야, 너희 전 남편 완전 난리 났나 봐. 뭐가요? 횡령으로 회사에서 잘렸대. 그리고 거래처 약사랑 사귀던 것도 들통났대. 그 약사 아버지가 약국 체인 사장인데 딸이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거 알고 발끈했대. 거래 다 끊었다나 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보험금 횡령 건도 경찰 조사 들어갔대. 이거 처벌받을 수도 있어. 유나야, 네가 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했어? 봉투요. 이혼 당일에 남편 차 조수석에 놓고 왔어요. 봉투에 뭐가 들어 있었는데? 증거들이요. 보험금, 횡령 내역, 불륜 정황, 병원비 지출 대조표 다요. 언니는 감탄하듯 웃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복수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다니. 복수가 아니에요, 언니. 정리예요. 정리? 네. 저는 그냥 사실을 정리했을 뿐이에요. 남편이 무너진 건 남편 잘못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니에요. 언니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맞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잘했어, 유나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당일 서초구청에서 봉투를 건넸던 순간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참고 살다가 지쳐서 포기한 순진한 여자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리했을 뿐이죠. 그리고 남편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봉투를 열었을 거예요. 이게 뭐지? 처음엔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장 넘기면서 표정이 굳어졌겠죠. 시어머니 보험금 내역, 남편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병원비 지출 대조표, 그리고 결정타. 2024년 4월 16일 밤 9시, 호텔, 시어머니 실종 당일. 그날 저는 동네를 헤매며 어머님을 찾고 있었어요. 남편은 호텔에 있었죠. 시간대별 위치 기록까지 첨부돼 있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마지막 장, 가족을 팔아만든 평운, 이제 당신이 감당해. 남편은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정리한 줄 알았던 아내가 사실은 자기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봉투는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라 남편의 삶을 무너뜨릴 폭탄이었다는 거요. 저는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한 달쯤 뒤 강현우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식사가 아니라 산책이었어요. 유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일도 재미있고요. 다행이네요. 처음 뵀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그때는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현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현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유나 씨가 행복하면 돼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현우 씨는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어요. 이혼했다는 것만 알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지금의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유나야, 한 번만 만나자. 부탁이야.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또 문자가 왔어요. 제발, 나 너무 힘들어. 한 번만 봐줘. 이번에도 삭제했습니다. 남편이 힘든 건 제 탓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짓 때문이었죠. 일주일 뒤 남편이 직접 대구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무소 앞에 서 있더라고요. 유나야. 남편은 초췌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옷차림도 예전 같지 않았죠. 왜 여기 왔어요? 너 좀 봐야겠어서. 볼 일 없어요. 돌아가세요. 유나야, 제발. 5분만 시간 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나 잘못했어. 진심이야. 네가 없으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유나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할게.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안 돼요. 왜? 내가 돈도 더 줄게. 생활비 500 줄게. 아니, 네가 원하는 만큼 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 사람 대접이요. 남편은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 대접이 필요했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의견을 물어봐 주고, 선택권을 주고, 감정을 배려해 주는 거요. 나도 그랬잖아.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도구로 봤어요. 부모님 돌보는 도구, 집안일 하는 도구, 생색내는 도구로요. 아니야, 나는, 맞아요. 인정하세요. 그래야 다음 사람한테는 안 그러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안 듣고 싶어요. 그냥 가주세요. 유나야. 가세요.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돌아서서 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대구에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사무소 일도 잘 풀렸고 실적도 꾸준히 좋았죠. 그리고 강현우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발전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로 만났어요. 가끔 식사하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죠. 현우 씨는 저와 정반대였어요.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했으며 감정 표현에 서툴렀죠.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제가 피곤해 보이면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고 제가 힘들어하면 묵묵히 옆에 앉아 있어 줬어요. 유나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응,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럼 저녁 제가 살게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질 거예요. 이런 식이었죠. 큰 말은 없었지만 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 씨가 물었어요. 유나 씨, 전 남편 얘기해도 돼요? 왜요? 궁금해서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를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를 사람으로 안 봤던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안 봤다고요? 네. 도구로 봤죠. 뭔가를 하는 도구로요. 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혼했구나. 네. 힘들었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현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 저는 유나 씨를 사람으로 볼게요. 도구가 아니라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 당연한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건요. 현우 씨와 함께 하면서 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엔 눈치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면 화낼까? 저렇게 하면 싫어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제가 뭘 하든 존중해줬어요. 유나 씨,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파스타? 좋아요. 파스타 먹어요. 아니면 한식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한식 먹어요. 유나 씨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근데 현우 씨는 뭐 먹고 싶어요? 저요? 저는 유나 씨랑 먹으면 다 맛있어요. 이런 식이었죠. 제 의견을 물어봐 주고 선택권을 줬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대접이란 게 바로 이거구나. 1년 6개월쯤 됐을 때 미정 언니가 제안했어요. 유나야, 우리 지점 하나 더 낼까? 지점이요? 응.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2명이서 감당이 안 돼. 지점 하나 내고 네가 거기 책임자 해. 제가요? 응. 너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어. 실적도 좋고 의뢰인들 평가도 좋고. 저는 망설였어요. 책임자라니 부담이 됐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유나야, 너 할 수 있어. 아니, 잘할 거야. 믿어. 결국 저는 지점을 맡기로 했어요. 그리고 3개월 뒤 한미정 손해사정 사무소 대구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첫 달은 힘들었습니다. 직원도 뽑아야 했고 업무도 익혀야 했죠. 하지만 하나씩 해나갔어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났을 때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보험금 제대로 받았어요. 다음에도 또 부탁드릴게요. 이런 평가들이 쌓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나 잘하고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1년 만에 처음 오는 전화였죠. 유나야. 왜 전화했어요? 너 좀 봐야겠어서. 볼 일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하러요? 사과하려고. 제대로. 사과 안 받아요. 유나야, 나 지금 정말 힘들어. 회사도 잘렸고, 거래처도 다 끊겼고, 다 무너졌어. 그건 제 탓이 아니에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근데 유나야,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랑. 안 돼요. 왜? 내가 돈 더 줄게. 생활비 500 줄게. 아니,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줄게.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뭔데? 사람 대접이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끝까지 이해를 못 하시네요. 뭘?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존중이었어요. 사람으로 대접받는 거요. 나도 너를 사람으로. 아니에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저는요, 당신한테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였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고, 부모님 돌보는 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 존엄 때문에요. 유나야.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는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을요. 너 혹시 다른 남자 있어?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있어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 행복해. 당신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뒤 현우 씨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요즘 표정이 되게 밝아요. 그래요? 네. 뭔가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내려놓았어요. 뭐요? 과거요. 현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고마워요, 현우 씨. 뭐가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요. 현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유나 씨가 제 옆에 있어줘서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구나.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2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책임자로서 일을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현우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어느 날 현우 씨가 물었어요. 유나 씨, 우리 결혼할까요? 네, 결혼이요. 유나 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현우 씨, 저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뭔데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세요. 평생요. 당연하죠. 그거 약속할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혼해요. 현우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봤습니다. 대구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으니까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누군가가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거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